인지 이론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하부 이론들이 있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이제 몇 가지 주요 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사람을 인식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시면 1900년대 이후에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타인을 인지할 때, 그죠? 타인을 인식할 때 어떤 특성이 그 사람을 인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가, 그죠? 어떤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인식되는가, 이렇게 눈에 잘 띄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인성이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요인이 그 사람의 인성을 정의하는데 더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서 사진 한 장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여기 이제 여고생 두 분이 계시죠. 그래서 오른쪽 왼쪽에 여고생 두 분이 계신데, 이제 딱 봤을 때, 그죠? 왼쪽에 계신 분과 오른쪽에 계신 분을 이렇게 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어떤 편견, 이런 걸 가질 수 있죠. 그러면 그런 인상을 결정을 할 때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거하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이분들을 모르지만 이분들의 인성과 관련된 부분을, 그죠? 유추한다 했을 때, 뭐 이분의 인성을 이렇게 유추할 때 어떤 요인들이 더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본 사람일지라도, 정보가 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인상이나, 그죠? 인성이나 이런 것들을 꽤 이제 유추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이렇게 결정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연구들을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누구냐면 솔로몬 애쉬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은 특히 그 인성을 결정하는, 그죠? 인성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네이버에 보니까 뭐 같은 옷 다른 느낌, 막 이런 그 이미지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찾아왔는데, 이게 같은 옷인데 이게 딱, 예, 얼굴이 달라지면, 아이고, 얼굴이 달라지면 인상이 완전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다른 거는 다 조건이 똑같은데 얼굴만 달라졌을 때 이제 다른 느낌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느낌, 전체 느낌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얼굴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인상을 우리가 형성할 때, 인상을 형성할 때 옷, 그죠? 뭐, 그 다음에 배경, 이 사람의 포즈, 막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총체적으로 봐서 이 인상이라는 걸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부분 정보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옷은 똑같고, 그죠? 포즈도 똑같고, 배경도 다 똑같기 때문에 얼굴만 다르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지만, 뭐 우리가 흔히 뭐 얼굴이 패션의 뭐 완성이다라고 하면 얼굴 하나로 이제 패션이 다 이렇게 다른 것들도 인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받아들일 때, 그죠? 인식을 할 때 하나의 부분을 이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이렇게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여서, 타인에 대한 인상을 형성을 할 때도 타인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시켜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의미 있는 형태로 통합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솔로몬 애쉬가 아까 제가 그 뭐 패션의 완성은 얼굴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인상을 형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지는 요인이 무엇이냐. 근데 앞에서 이제 얼굴이었던 거죠. 얼굴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인상을 볼 때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냐라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심 특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중심 특성. 사람에 대한 인상을 형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그걸 중심 특성이다라고 했고요. 이 중심 특성과 연합되어 있는 어떤 정보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중심 특성처럼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보다 중심 특성과 결합되면서 그 의미가 결정이 되는 것을 우리가 주변 특성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예시로 하면 얼굴은 그죠? 중심 특성이 되고요. 옷이나 포즈나 이런 것들은 주변 특성이 돼요. 왜냐하면 옷이나 그 포즈나 뭐 배경이나 이런 건 다 동일한데 얼굴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보면 얼굴이 인상을 결정하는 핵심 특성이고, 그죠? 중심 특성이고, 나머지들은 중심 특성과 결합되면서 의미가 결정되는 주변 특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 특성과 주변 특성이라는 게 있다라고 봤을 때 솔로몬 애쉬는 그러면 우리가 인상을 형성할 때 그 사람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인상 말고 인성적인 측면에서 무엇이 중심 특성이고 무엇이 주변 특성인지를 밝혀내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연구를 먼저 보면 솔로몬 애쉬가 연구를 한 걸 보면 이렇죠. 두 군의 A 집단과 B 집단에 다음 단어를 목록으로 제시를 하면서 그 사람의 성격을 유추해 보도록 했어요. 첫 번째 집단에게는 지적인 재주가 많은 근면한 따뜻한 의지가 굳은 현실적인 조심성 많은 이렇게 카드를 줬고요. 두 번째는 지적인 재주가 많은 근면한 차가운 의지가 굳은 현실적인 조심성 있는 이렇게 줬어요. 여기 보면 다른 단어는 다 동일한데 따뜻함과 차가운이라고 하는 이 단어만 다른 걸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첫 번째 집단은 이 사람은 굉장히 너그럽고 행복하고 유머가 풍부한 사람일 거라고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이 되게 따뜻한데 지적이에요. 재주도 많아요. 근면하고 의지가 굳고 현실적이고 조심성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오래 생각해도 이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그쵸? 그런 이제 인상을 형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집단은 차가운데 지적이에요. 재주가 많고 근면해요. 의지가 굳어요. 현실적이에요. 조심성 있어요. 근데 사람은 되게 차가워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을 했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인색하고 불행하고 피도 눈물도 없을 것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변한 단어는 딱 하나예요. 따뜻함과 차가움. 이 한 단어가 이 옆에 있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다 변화시켜 버리는 걸 알 수가 있죠. 애쉬가 이건 이제 결론적인 실험이고 따뜻함과 차가움만 바꿔보지 않았겠죠. 지적인과 지적이지 않은, 재주가 많은과 재주가 많지 않은, 근면함과 불성실한, 뭐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바꿔서 해봤더니 다른 거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죠? 차이가 없는데 따뜻함과 차가움이라는 단어를 바꿨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가장 달라지더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애쉬가 생각해내기를 차갑다, 따뜻하다, 그죠? 뭐 온화하다 이런 것들이 중심 특성이구나. 그지? 우리 인성 중에 그 사람의 인상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특성은 따뜻하다, 온화하다, 아니면 차갑다라고 하는 게 중심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그죠? 반면에 공손하다, 투명스럽다, 뭐 지적이다, 그죠? 뭐 말이 많다, 뭐 이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주변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특성은 중심 특성과 결합됐을 때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죠? 따뜻한 사람인데 수다스러운 것과 차가운 사람인데 수다스러운 것. 그죠? 따뜻한 사람인데 공손한 것과 차가운 사람인데 공손한 것.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따뜻한 사람인데 투명스러운 것과 차가운 사람인데 투명스러운 것. 그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의미가 다르게 오는 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따뜻하다, 차갑다가 중심 특성이고 나머지들은 주변 특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상을 결정을 할 때 인성적인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이냐 차가운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학생들 혹은 뭐 대학원생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따뜻한 전문가가 돼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차가운데 전문가예요. 그래서 뭐 맨날 돈이나 밝히고 그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전문가로 자라나서 본인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렇게 좀 이롭게 하고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세상을 이렇게 조금 좋게 발전시키는데 좀 이렇게 하나의 역할을 해주고 이러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면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쌓아가고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서 조금 더 심화된 공부를 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혹은 뭐 취업을 하셔서 그쪽에서 더 심화된 어떤 전문가가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차가운 마음을 가진 것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은 사실은 이제 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본인이 축적한 것들을 또 이렇게 활용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이렇게 다른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좀 따뜻한 전문가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자주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솔로몬 애쉬가 실험을 계속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실험을 했냐면 A 집단에게는 똑똑한, 부지런한, 충동적인, 비판적인, 고집스러운, 질투심이 강한이라는 단어를 줬고요. 이번 그 집단에게는 질투심이 강한, 고집스러운, 비판적인, 충동적인, 부지런한, 똑똑한이라고 줬어요. 자세히 보면 똑똑한, 부지런한, 충동적인, 비판적인 해서 순서가 반대예요. 그죠? 반대예요. 근데 또 자세히 보면 앞에는 약간 긍정적인 요인이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약간 부정적인 요인이 들어가게 배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1집단은 긍정적인 형용사부터 그 사람을 묘사하는 걸 받고 2번 집단은 부정적인 형용사로부터 그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는 걸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라고 하면 긍정적인 형용사부터 들은 사람이 그 사람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 애쉬가 초도 효과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이걸 설명을 했는데 이건 뭐냐라고 하면 사람들은 처음 입력된 정보가 나중에 습득한 정보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인상 같은 게 그렇게 되죠. 첫인상 딱 입력되면 그걸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입력된 정보가 나중에 습득된 정보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처음에 본인이 보고 첫인상으로 형성해 놓은 것을 바꾸려면 이제 더 많은 어떤 그 반대 정보가 들어와야지 그걸 바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처음 들어온 정보들이 더 강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형용사를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더 호의적으로 평가한 반면에 부정적인 형용사를 들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초도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덜 호의적으로 평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솔로몬 애쉬의 실험만 보고 초도 효과만 맞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아요. 솔로몬 애쉬의 실험을 설명하기에는 초도 효과가 맞지만 신근 효과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신근 효과. 이거는 이제 최근 정보가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건데 초도 효과나 신근 효과는 이제 반대되는 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얘가 뭐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어떤 사회 현상은 초도 효과가 다른 사회 현상은 신근 효과가 더 설명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꼭 하나를 선택을 해서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아니라 초도 효과가 적용되는 것도 있고 신근 효과가 적용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만 보고 이제 초도 효과 말씀드리면 초도 효과가 맞나 보다 하실까봐 이제 참고로 신근 효과라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솔로몬 애쉬의 이런 실험들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인 특성들이 사람의 인상을 형성을 할 때 어떤 요인들이 그 사람에게 더 이렇게 뭐랄까 영향을 주느냐, 그리고 어떤 정보들이 이렇게 전달이 되느냐, 그 전달되는 어떤 방법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어 사람의 인상 형성과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인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얼굴 표정 있고요. 음성, 걸음걸이, 도식 이런 것들이 대인을 지각할 때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모든 것을 인터넷에서 가져왔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슴도치가 있어요. 고슴도치가 있는데 얘는 뭐 원래 얼굴은 그냥 무표정하게 있을 것 같은데 주인이 고슴도치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장난을 했어요. 귀여운 장난을 했어요. 이렇게 종이를 갖다가 입 모양만 요렇게 다르게 했더니 전혀 다른 표정의 고슴도치가 됐죠. 근데 얘와 얘가 이 표정까지 같이 결합을 해서 보면 전혀 다른 인상을 형성을 하죠. 그죠?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게 이제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할 때 당연히 뭐 엄청난 그 영향력이 있죠. 특히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장 이제 현저하게 보이는 게 얼굴이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인상을 형성할 때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목소리도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상을 형성을 할 때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가 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남성분들은 시각적인 동물이고 여성분들은 이 청각적인 동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더 이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이렇게 이성의 호감을 느끼는데 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 어떤 그 목소리의 어떤 톤이나 목소리 말하는 어떤 그죠? 그 속도나 높낮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인상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도식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막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싶어 한다라고 했죠. 그죠? 이렇게 그 폴더처럼 컴퓨터 폴더처럼 이렇게 다 정리를 해 놓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자기가 경험과 정보를 합해서 만들어 놓은 이 개인의 도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개인마다 그 도식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인물 폴더, 그죠? 무슨 업무 폴더, 뭐 그다음에 뭐 동물 폴더 뭐 이렇게 다 그 폴더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다시 하부 폴더들로 나누어져 있고요.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또 하부 폴더로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본인 나름대로는 그 인지 상태를 굉장히 정리한 상태로 가지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리된 상태냐라고 하면 그거는 뭐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본인은 나름대로 자기가 정리를 해 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리를 해 놨다라고 할때 새로운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걸 자신의 도식에 맞춰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물 폴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치사한 사람, 뭐 여기는 착한 사람, 여기는 뭐 똑똑한 사람, 여기는 뭐 우둔한 사람, 이렇게 폴더를 가지고 있어서 본인이 기존에 사람들 다 이렇게 거기다가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분류를 이렇게 해놨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본인이 평소에 치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어떻게 하냐면 치사한 사람 폴더에다 이렇게 딱 넣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도식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물들을 조금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건데, 이 당사자가 만약에 치사한 폴더에 나를 넣었다라는 걸 알면 야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달라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난 이 사람들과 달라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식에 근거해서 이 사람을 여기다 넣어버리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기존에 치사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폴더에서 정의한 것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와 유사한 어떤 행동을 했으면 일단 여기다 갖다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 사람 그 치사한 사람은 아니네 라고 이제 알게 되면 이제 꺼내다가 덜 치사한 사람 폴더에 넣겠죠. 그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지적인 전략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지를 그렇게 뭐 복잡하게 쓰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뭐가 새로 정보가 들어오면 빨리 그냥 폴더 안에 쑥쑥쑥쑥 넣고 그냥 편안하게 다 정리됐다 이러고 있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치사한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치사하면서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치사한 사람을 한 명 만나서 내가 여기다 치사하면서 나쁜 사람에 넣어놨는데 옆에 착한 사람 폴더에 또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내가 새로 넣은 사람이 같이 지내다 보니까 치사한데 어때요? 나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럼 이 폴더에는 안 맞죠. 여긴 치사하면서 나쁜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 착한 사람이냐라고 하면 여기는 안 치사하면서 착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치사하면서 착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넣기도 그렇고 여기에 넣기도 그렇죠. 그죠? 치사한데 나쁜 사람과 안 치사한데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치사하면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다 넣어야 되지? 고민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폴더를 정리를 할 때 전형적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도식의 전형적인 사람들이 오면 그냥 여기다 이렇게 넣고 됐어 다 정리됐어 라고 하는데 만약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얘인 것 같기도 하고 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을 하겠죠. 여기다 넣어야 되나 여기다 넣어야 되나 라고 처음에 그냥 전형적인 스타일이 온 것보다는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내가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주목하고 집중하면서 사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광고를 하거나 어떤 상품을 팔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고 싶을 때는 나에 대해서 오래 생각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뭔가에 좀 오래 이렇게 기억이 나고 싶다거나 생각을 하고 싶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기존과 같은 전형적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또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왜냐면 완전히 새로운 거면 그냥 폴더를 하나 얘는 기존에 없던 거야 하면서 폴더를 하나 그냥 만들어서 거기 집어넣고 말거든요. 근데 제일 오래 내 지각을 잡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가? 아닌데 여긴가? 이런 거죠. 그래서 기존의 것과 닮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가장 오래 잡고 있어요. 그쵸? 오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나 이런 걸 만들 때도 기존의 것과 유사하지만 조금의 변형을 준 그런 광고들을 만들려고 해요. 왜냐면 그게 사람들이 가장 지각을 오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전형적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도시가 안에 그냥 쑥쑥쑥 넣고 정리하면 그만이다. 특히 대인 지각, 사람 지각할 때도 그냥 만나면 나 저런 애들 만나봤는데 어떤 형이야 이러면서 쑥 집어넣고 그냥 걔는 그런 애 이렇게 정의를 하죠. 하지만 걔가 그런 애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우리가 그런 애라고 넣어놓은 거지.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카테고리화 시킨다는 건 단순화시키는 거니까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귀인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귀인 이론은 말씀드렸듯이 원인을 추론하는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행위가 행위자의 내적 속성 때문인지 아니면 상황 때문인지 판단하고자 하는 게 귀인 이론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가 발생을 했는데 그 행위 주체인 사람이 잘못해서 혹은 잘해서 저게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를 판단하는 게 귀인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귀인의 의의를 보면 귀인은 인간으로 하여금 상황을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을 돋보여. 그렇죠?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원인을 우리가 통제함으로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귀인은 인간의 감정과 태도와 행동 등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귀인은 인간이 어떤 뭐랄까 죄책감, 내가 잘못했다면 죄책감이 나한테 오잖아. 근데 네가 잘못했다면 이게 분노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나무라든 아니면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감정, 그다음 태도 그리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감정, 그 사건에 대한 감정, 태도,
행동 등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우리 많이 하잖아요. 뭐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인 줄 알고 너무 괴로워하고 막 집에만 숨어 있고 맨날 술만 마시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얘기해 주는 거죠. 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누구라도 그렇게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 상황이 그렇게 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가 괴로워하지 마. 네가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 네가 당당하게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귀인은 인간의 감정과 태도와 행동 등을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렸을 때 그 자전거가 있었어요. 자전거가 있었는데 뭐 그때 뭐 학원을 갔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학원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전봇대 같은 데다가 그 있잖아요. 그 철로 된 열쇠 그거를 묶어 놓고 제가 갔어요. 근데 학원 끝나고 나오니까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왔어요. 가서 제가 이제 우리 엄마한테 자전거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엄마가 그 관리를 잘했어야지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럼 이제 엄마는 저한테 그 일을 한 거죠. 네가 관리를 못해서 그렇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거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전거를 타고 학원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전봇대에 새로 된 그 열쇠를 잠궜어요. 근데 누가 그거를 이렇게 새 끊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끊고 가져가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응? 자전거를 가방에 넣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딘가에 세워놔야 하는데 그걸 그냥 세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철로 된 그 자물쇠를 잠가놨으면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 아닌가요? 그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자전거 보관소 뭐 이런 게 또 잘 돼 있던 그런 시절도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쇠를 끊는 이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전문법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그 귀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는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전거를 잃어버린 사람이 나죠. 그러니까 주체는 난데 저희 엄마는 내 잘못이라고 했으니까 내적으로 나한테 귀인을 한 거고 나는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상황으로 귀인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뭐 아무런 감정에 죄책감이 없이 굉장히 뭐 자전거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뭐 엄마 입장에서는 저렇게 자전거 잃어버린 거에 미안해하지도 않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귀인이 인간의 감정과 태도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나는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또 움츠러들 전혀 이유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엄마 입장에서는 제가 저렇게 잘못하고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과거의 귀인은 미래에 대한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느냐는 미래에 동일한 일이 발생할 가능성, 그죠? 어떤 것이 원인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타나니까 미래에 무엇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다음에 미래 수행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영향을 주겠죠. 저는 앞으로도 자전거를 어, 그 새로 된 그 자물쇠를 잠가 놓을 거야. 라고 할 거고 우리 엄마 해법은 뭘까요, 여러분? 어쨌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때는 운이 안 좋았을 뿐이야.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미래 수행에 영향을 준다는 거. 미래에 어떻게 할지도 이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귀인 유형은 말씀드렸듯이 상황적인 귀인과 기질적인 귀인이 있는데 상황적인 귀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외부의 영향 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한 이유는 그 사람 자신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사람, 외부의 환경 이런 것에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지각을 해서 이렇게 늦게 제 강의실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럼 제가 외부 기인을 하면 오다가 버스가 펑크가 났나? 뭐, 오다가 무슨 이렇게 좀 그 안 좋고 빨리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었나? 뭐 이렇게 상황적인 귀인을 하는 반면에 기질적 귀인은 그 당사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질적 귀인, 성향적 귀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렇게 게을러서 지각을 하는구나. 어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나 보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개인을 탓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기질적 귀인, 성향적 귀인이라고 하고요. 학자들마다 이제 약간 명칭을 달리해서 외부기인, 아래 것을 내부기인 이렇게 이제 명명하기도 하죠. 근데 뭐 상황적 귀인이나 외부기인이나
내적 귀인, 뭐 성향적 귀인, 내부 귀인 다 뭐 그냥 딱 들으면 직관적으로 그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는지 이제 알 만한 내용이죠, 여러분. 귀인 이론도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 귀인 이론 중에 이제 많이 사용하는 공변 이론에 대해서만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공변 이론은 함께 변한다잖아요. 함께 변한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인과 이제 결과라고 하는 게 귀인 이론에서는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원인을 추론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는 거를 연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 번 관찰을 해요. 어떤 행위를 여러 번 관찰을 했어요. 그죠? 여러 번 관찰을 하고 나서 그 행위가 어, 외부 기인을 할지 내부 기인을 할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 보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인을 할지 내부 기인을 할지를 여러 번 관찰을 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의실에 어떤 학생이 늦게 딱 들어왔는데 한 번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외부 기인을 하기가 가능성이 많죠. 왜냐면 내가 여러 번 봤는데 쟤는 지각하는 애가 아닌데 오다가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외부 기인을 하겠지만 맨날 지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오늘 버스에 펑크가 났어요. 해도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동안 너를 봤는데 너는 펑크가 안 난 날에도 지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오늘 펑크가 났을 수는 있겠지만 너의 내적인 문제, 게으름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관찰을 하면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여러 번 관찰을 하면 그죠?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게 어차피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묶음이기 때문에 여러 번 관찰을 하면 언제나 이 원인이 있고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죠? 라고 하면 그것이 정확한 그죠?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죠. 외부 기인인지 내부 기인인지. 그죠? 그래서 공변 이론에서는 여러 번 관찰을 해서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늘 묶이는가 이거를 이제 관찰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변 이론에서는 사람들은 귀인을 하기 위해서 특이성, 일관성, 일치성, 아니면 합일성이라고 하는 이제 영어기 때문에 그 약간 번역이 각각인데 어쨌든 뭐 일치성이라고 하고 합일성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차원의 정보를 고려를 해서 외부 기인을 할지 내부 기인을 할지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이성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일관성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일치성 측면에서 고려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달라지느냐라고 하는 거죠. 특이성은 자극 대상이 바뀌면 개인의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A라는 개그맨이 나왔는데 막 웃어요. 그죠? 그리고 B라는 개그맨이 나왔는데 안 웃어요. 그럼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떻게 느껴요? A라는 개그맨이 웃기구나. B라는 개그맨은 안 웃기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웃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웃고 안 웃고의 행동은 누가 결정을 하냐면 자극 대상이 결정을 하죠. 어떤 개그맨이 나왔는지가 이 사람의 웃고 안 웃고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죠? 어떻게 돼요? 외부기인이죠. 그죠? 자극 대상이 바뀌었을 때 이 사람이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건 외부기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특이성이 높으면 외부기인이에요. 개그맨이 A라는 개그맨이 나올 때는 이 사람이 웃고 B라는 개그맨이 나왔을 때는 웃지 않으면 이건 개그맨이 웃기고 안 웃기고 하는 거니까 귀인이 외부기인이 되고요. A라고 하는 개그맨이 나와도 웃고 재미없는 B라는 개그맨이 나와도 웃으면 이 사람은 자극 대상이 웃기느냐 안 웃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잘 웃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이 바뀌어도 이 사람의 반응이 일관되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기질적인 귀인에 의해서 웃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별로 어렵지 않죠? 개그맨이 A와 B가 있을 때 개그맨 A와 B가 바뀔 때 사람이 웃고 안 웃고 하면 이 사람들이 웃긴 거고 누가 나와도 웃고 있으면 이 사람이 잘 웃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일치성이에요. 일치성은 뭐 여러분 일치하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랑 일치를 하냐라고 하면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의 행위가 일치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과 다른 사람의 행위가 일치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그 A라는 개그맨이 나왔어요. 근데 100명의 사람들이 나랑 같이 다 같이 그 A라는 개그맨을 봤는데 A라는 개그맨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100명이 다 같이 웃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어떻게 돼요? A라는 개그맨이 웃긴 거죠. 그죠? 100명이 다 그걸 보고 같이 웃을 정도면 A라는 사람이 굉장히 웃긴 거죠. 그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자극 대상이 웃긴 거예요. 자극 대상이.
그죠? 그래서 일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웃었다라고 하면 내 행동은 내가 웃은 행위는 자극 대상이 웃겼기 때문에 내가 웃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치성이 높으면 그죠? 일치성이 높으면 상황적인 귀인이 돼요. 내가 행동하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상황적인 귀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마트에 갔는데 호박을 사려고 했는데 평소에 1,000원 하던 호박이 3,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호박을 사려다가 이렇게 다시 잡다가 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와서 호박을 다 집었다 놓는 거예요. 그죠? 행동이 일치하죠. 그럼 그 일치, 잡았다 놓는 행위를 왜 해요? 호박 가격이 비싼 거예요. 외부 요인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개그맨이 나와서 웃겼어요. 근데 99명이 웃었는데 나는 안 웃었어요. 왜 안 웃었냐면 나는 지금 내 머릿속에 골치 아픈 일이 있어서 저게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그쵸? 그럼 이런 거 일치성이 낮은 거죠. 왜냐하면 나의 행위와 다른 사람 행위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기질적인 비인이에요. 기질적인 비인. 왜냐하면 일치성이 낮으니까. 그죠? 호박을 다른 사람 다 안 사는데 나는 사요. 그럼 어때요? 왜 호박을 샀어요? 라고 하면 가격이 비싸서 샀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호박이 먹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겠죠. 비싸도 먹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비싸서 안 사는데 나는 비싸도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건 가격이 비싼 게 행위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나의 욕망이 영향을 미친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일치하지 않죠. 그게 이제 기질적인 기이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번 동일하게 행동하는가요? 내가 일관되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동일한 행동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일관성. 그러니까 내가 늘 동일한 행동을 하는가를 중심으로 일관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A라는 개그맨이 나와도 내가 웃고요. B라는 개그맨이 나와도 웃고 C라는 개그맨도 나와서 웃으면 나는 웃는 행위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나는 그냥 잘 웃는 사람인 거야. 그게 기질적 귀인인 거죠. 그죠? 반면에 A라는 사람이 나오면 웃고 B라는 사람이 나오면 안 웃고 C라는 사람이 나오면 또 웃고 D라는 사람이 나오면 또 안 웃고 이러면 어때요? 그냥 그 사람들이 안 웃긴 거니까 상황적인 귀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일관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행위를 하는 주체의 특성이 반영이 된 거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은 어때요? 상황이 된 거죠. 내가 A라는 사람을 만나도 안녕하세요 웃으면서 인사하고 B를 만나도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C를 만나도 안녕하세요 인사해요. 근데 나는 A도 싫고 B도 싫고 C는 좋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일관되게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 건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개인의 기질적인 비인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A 보면 싫어하니까 인사 안 하고 B 보면 싫어하니까 인사 안 하고 C 보면 좋아하니까 인사하고 행위가 달라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상황적인 귀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공변 이론은 이렇게 여러 번 그 사람을 관찰을 해서 그 행위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어떤 사람이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이거를 찾아내서 인과관계를 찾아내는 이론이 공변 이론이다라고 하는 거죠. 혹시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서 조금 더 이거를 막 곱하기를 해놓고 이래서 좀 상황을 복잡하게 해서 늘 그걸 보고 나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저도 그걸 보면서 해낸 결과 책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이게 정리가 조금 헷갈리게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제가 수업 시간에 하니 그냥 각각의 따라서 어떻게 귀인이 되는가 이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책의 내용이 조금 뭐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은 내용들도 조금 포함이 돼서 더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변 이론을 이 정도에서만 그냥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